이종혁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드렸듯이 이 교수님은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 이공대학 라자란남 국제대학원에서 중국 정치를 가르치고 계시고 중국 정치 중에도 이제 특히 엘리트 정치와 권력 구조, 정치 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종혁 교수님을 이제 아메리카노의 고정 패널로 모시면서 이 교수님의 어떤 성공적인 이력에 아메리카노의 중국 전문가, 중국통이란 타이틀을 이제 활용 점정으로 새겨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아메리카노의 인지도가 많이 미미해서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렇게 되는 중이라고 믿고 싶네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더 분발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실 아메리카노 2024를 시작과 동시에 이종혁 교수님을 사실 모시면 좋을 만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달, 그러니까 1월 중순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면서 차이잉원 총통에 이어서 민진당이 한 번 더 이제 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 대만 선거가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 선거가 양안 관계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 뭐 미중 관계에 미중 갈등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종혁 교수님을 모시고 사실 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한번 미뤘었고요. 지난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회영 교수님이 미국 내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여론의 변화 부분을 설명하시다가 실수로 미국과 중국을 바꿔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중국 내에서 미국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고쳐드리면서 생각을 했죠. 아, 중국 내에서 미국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중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다가 그래,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엘리트, 지금 그 정치 권력, 지금 공산당 뭐 간부들은,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지금 요즘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번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거를 이종혁 교수님한테 물어보자, 늦기 전에.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리고 날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저희 둘이 지구 반대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종혁 교수님께 좀 뭐 쉽지 않은 간단하지 않은 좀 상황이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보려고 해요. 시진핑 주석으로 한번 빙의를 하셔서 시진핑 주석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열어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 본인은 속마음을 뭐 어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네,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 말이 너무 많은 주제인 것 같네요. 음, 저희가 이제 트럼프, 바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만 문제 그리고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중국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어떤 정책을 펴왔으며 그런 것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중국 엘리트, 특히 시진핑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이 음,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가장 계속 저가 얘기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근데 이제 저는 그 예전에도 계속 제가, 얘기한 게, 음, 저는 패러다임이 중국 국내의 엘리트 정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분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미국 대선이 시진핑의 권력 장악과 권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시진핑의 칼큘레이션에 음,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음,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 변수, 그 대외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엄청난 대내적인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 대내적인 변수를 시진핑이 이제 해결함에 있어서 이 대외적인 변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면 트럼프나 바이든이 누가 되는가가 중요한 거겠지만 음, 사실은 저는 정말 누가 저한테 어,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 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근본적인 나의 문제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이런 그 오, 사상의 견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 음,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 이런 조그만한 변화들은 있죠. 트럼프가 되면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냐. 이게 네, 시진핑이 네. 다루기가 힘들다. 어, 다루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음,
어떠한 대외적인 이런 압박이 음. 시진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큼 크게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이제 네. 저희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또 기대되는 거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2016년에 또는 2020년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트럼프도 특히 또는 바이든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그 기록과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트럼프 4년, 바이든도 뭐 이제 3년, 4년째 펴온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시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4년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짚어보는 데에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먼저 트럼프가 뭐 당선됐을 때 중국의 호재라고 할까요? 중국이 트럼프의 당선을 뭐 반긴다기보다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점은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미국과 어떤 정책을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죠. 그렇죠. 지금 편집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켰을 때는 음, 이제 중국에서 가만히 있는 우리를 트럼프가 뭐 건든다. 먼저 먼저. 뭐 이렇게 무역 적자를 정치 쟁론화를 시킨 다음에 트럼프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중국이 괜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나레이션이 있었다가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온 다음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중국에 가했던 그런 무역 제재들이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오히려 중국을 전방위적 압박하는 그 압박의 수위가 높아진 것뿐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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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중국 지도자들도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보다는 음, 미국이라는 이제 전체적인 예전에 우리가 한 90년대 유명한 정치학자신 사무엘 헌팅턴 이 네, 문명의 충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문명이 충돌할 때 어쩔 수 없이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충돌에서 네, 미국이라는 이 제국이 중국이라는 제국과 충돌하고 있다라는 이 좀 대전략에서에 있어서 미국이 중요한 거지. 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음, 전체적인 기조는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엘리트들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경험을 이런 통해. 상황에서 음, 음, 그렇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4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거의 뭐 기조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크게 뭐 달라질 건 없겠지만은 저는 음.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보다는 저는 중국에게 좀 더 이득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뭐 무역 정책 위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국 대선은 당연히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뭐 이런 분야까지 다 둘러서 다 포괄해서 한번 바라볼 텐데 사실 뭐 가장 첫 번째 궁금한 점, 그다음에 관심이 가는 점은 역시 그 양안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저희가 이종혁 교수님을 모시고 아메리카노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도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까? 침공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종혁 교수님이 그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양안 관계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반대로 이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거를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양어 관계를 저희가 트럼프 지도하의 양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 트럼프는 항상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략하게 된다면 마치 대만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음,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이 우선이고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대만에서 굳이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어느 뭐 비공식상이든지 맞아요. 공식상이든지. 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항상 아시아에 대한 과한 간섭은 뭐 미국의 이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대만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나 이런 그렇죠. 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저기 대만에 있는 반도체는 미국이 장악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만에 너무 많은 반도체를 지금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침략했을 때 미국이 혹시나 발을 나 빼는 거 몰라라. 아니야? 이런 그렇죠. 이런 의견이 팽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도 그런 줄 저는 알았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분석해 보고 싶은 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로 미국 우선이니까 미국의 해가 되는 거는 무조건 피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만을 지키는 게 미국에 있어서 이득이 아닐까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수 왜냐하면은 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트럼프한테는. 그러면 아니, 미국이 사실, 대만이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국한테 너무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미래 전략이 있어서. 지금 그쵸. 중국이 지정학적 상황을 보시면은 중국이 서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뭐 서쪽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 뭐 그렇죠. 파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육로로 막혀 있을 뿐이고, 이제 해양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면 인도양으로 가는 길은 윈난성에서 미얀마하고 라오스로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RI 프로젝트에서도 미얀마와 라오스를 어떻게 잘 구슬릴까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네. 네. 미얀마의 항구를 크게 짓고 있거든요. BRI 프로젝트 하나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인도양의 뭐 교두보를 넓히려고 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네. BRI 프로젝트가 그 1대1로 그건가요? 그렇죠. 1대1로. 네네. 1대1로 네네. Belt 프로젝트. and Road Initiative라고 하거든요. 1대1로를 영어로 Belt and Road Initiative. 그래서 BRI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해버렸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 저도 BRI 프로젝트. 저 찾아보긴 했는데 한 번 더 네.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보면 사실은 태평양으로서의 그 교두보가 대만으로 막혀 있거든요. 대만 바로 윗상은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 지금 그리고 네.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분쟁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중국이 모든 역량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만이라는 곳으로 중국을 봉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의 생각이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봉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만의 국제 정치학상의 이득이 엄청나다는 거죠. 중국의 가장 이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대만인데 이 대만을 그냥 슬쩍 내줘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럼 왜 트럼프를 이런 말을 계속 해가지고 그러게요. 사람들의 이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드느냐. 헷갈리게 하냐. 그리고 제가 그래서 뭐 이제 트럼프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블루 컬러 이런 노동자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싱가포르에 와 있는 엘리트들도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트럼프가 너가 생각하기에는 바보 같냐. 그런 얘기를 그냥 할 사람인 것 같냐.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때 블러핑도 해보고 상대방 협박도 해보고 이런 기술들이 트럼프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 한국도 분담금 협상 해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이나 일본의 미군을 주둔하는 것이 미국과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이 군사적 낭비라는 뜻인 거죠. 뭐 나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한국 이제 정치인들은 이것이 미군이 자기들이 원해서 한국에 주둔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주둔군을 주는 것 자체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만, 일본, 한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특히 이 사태를 보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중국해에 얽혀있는 국가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그라운드를 잡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뭐 협상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게 나오는 거다. 세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먼저 던져보고 반응을 보는 거죠.
너희들 미국 필요 없어? 야, 우리가 요거 더 먹으면서까지 이 음, 동북아시아에 있을 것 같아? 너네들은 너무 미국이 당연히 여기 주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 언제든 발 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번에 그게, 얘기했듯이, 대만이 중국한테 병합당하면, 한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는 필리핀, 베트남까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음, 상태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블러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해도 대만을 뭐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면은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이거를 음. 어떻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당성을 위해서 대만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를 드렸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냐, 이제 군사적 통일이냐, 아니면 네, 평화적 통일이냐.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이든은 이 민주주의의 가치소와 동맹국 간의 이 연결고리 때문에 사실 시진핑한테 선택의 여지를 거의 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만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바이든한테는 이제 모든 동맹국들의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렇게 입장에 않으겠죠. 있어서 대만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미국이 대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군사 경제적인 이득을 만약에 시진핑이 어떻게든 제공할 수 있으면 미국에, 니고시에이션이 될 것 같다란 말이죠. 트럼프는. 어, 왠지 트럼프가 만약에 재당선이 된다면 이 점이 정말 호재인 거예요. 누가 더 많은 동맹국의 이제 지지를 얻을 거냐고 보면 사실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가 쉽죠. 음, 트럼프가 어디 가서든 지금까지 미국이 설립해 놓은 국제 관계들을 다 깨부시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뭐 네, 예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그냥 탈퇴해버리고 자기가 무슨 그냥, 뭐 WHO도 탈퇴한다, 어디도 탈퇴한다. 우리가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내야 되냐? 어, 국제기구 어차피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기후, 트럼프가 이제 해왔던 그런 국제사회 리더십의 빈 공간을 사실 음, 중국이 그 리더십의 공백을 메꾸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시진핑 3기에 와서는 시진핑이 정당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정당성이 시진핑의 권력의 부족하고, 정당성. 그렇죠. 권력의 정당성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이제 뭐 경제 성장을 통한 이 정당성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음, 민족주의적인 정당성으로 이걸 강조하다가 보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하니까 그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이 있어야 된다. 위상과 역할을, 그렇죠. 위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니까 미국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통적인 안보 있잖아요. 정치 외교적 안보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중국을 이미,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글로벌 세큐리티 이니셔티브가 뭐냐면 이제 중국과도 군사 안보 협약을 하자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에 먼저 와서 같이 이제 포럼도 하고 이제 중국과 군사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중국해 분쟁에 지금 걸려 있는 동남아 국가가 몇 개인데 음, 중국과 군사 협력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음, 해서 중국이 니치 마켓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가 아니고 비전통적인 안보라고 해서 요새 얘기하는 non-traditional security라는 게 그러게, 많이 있잖아요. 뭐 식량 안보, 뭐 자원 아, 안보, 경제 기후 안보, 안보, 아니면 기후 안보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군사 안보가 군사 정치 외교적인 안보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의 안보가 지는 거 음, 있잖아요. 그 분야를 중국이 아직까지 이런 거 하는 국제기구도 없네. 아직까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서포트해주는 나라가 없네. 특히 미국. 음, 중국이 싹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뭐 이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뭐 당선될 경우 지금 특히 이제 외교적으로 어떤 고립주의적인 수사 또는 실제로도 그런 건 미국한테 손해되는 거니까 안 해. 뭐 발 뺄래.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외교 약속들을 뭐 파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중국이 특히 그런 전통적인 외교 안보, 전통적인 안보 분야라기보다 좀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혀가면서 소위 지금 시진핑 주석의 어떤 대국 외교, 그 다음에 되게 좀 공격적인 외교, 중국의 리더십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외교를 운신의 폭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다. 트럼프가 될 경우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뭐 그 점은 이제 반길만도하다 정도의 분석이 가능한 거겠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근데 또 이게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유영 교수님이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미국 내에서 특히 중국을 바라보는 그 중국에 대한 여론, 호감, 비호감 이게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 안에서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년 전만 해도 뭐라 그럴까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은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니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80%가 넘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또 하나 제가 볼 때 시진핑 주석한테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볼 만한 것 중 하나가 트럼프가 어쨌든 정치적인 수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하지 않을 말을 늘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 때리기로 굉장히 그렇게 해서 문제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막말을 하면 할수록 뭐라 그럴까요? 중국 내에서 여론을 결집하고 뭐 하기는 좀 용이한 측면이 있을 테니까. 중국에 관한 이미지가 중국 내부에서 밝혀져 있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중국 내부에서 밝혀져 있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보는 중국과 중국 안에서 보는 중국과 중국 밖에서 보는 중국. 얘기했다시피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구 국가나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뭐 네네. 80% 이상은 다 부정적인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중국 정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될까라고 하면 이제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너네는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좋아, 바이든이 되는 게 좋아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애들이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도 보고 CNN도 보고 BBC도 봐서 우리랑 생각이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밖에 나와서도 중국 플랫폼으로 그냥 사는 것이 일상인 거예요. 굳이 유튜브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유튜브만큼 큰 빌리빌리가 안에 있고 트위터 X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는 웨이보가 있고 그리고 뭐 위챗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샤옹슈라 해서 젊은 애들한테 너무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틱톡도 있고 틱톡 이제 또인이라 해서 틱톡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얘네들이 밖에 나왔다고 해서 다른 이제 서구적 미디어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아니 내가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관해서 미국 특히 정치인들이 중국에 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긴 들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우리를 싫어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중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거를 이렇게 갖다 주잖아. 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나쁘고 멍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시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 중국 애들은 정치 문제에 되게 둔감하죠.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역 분쟁이 있는 거 알고 이제 반도체 같은 이제 첨단 산업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근데 그것을 사실 자신들의 생활과 연결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는 데 있어서 바쁜 거는 뭐 부동산 문제는 큰 문제죠. 그리고 뭐 내 실업 문제는 큰 문제다. 근데 내 실업 문제와 내 부동산 문제가 미국 때문이다라는 이 나레이션이 없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는 미국에서 너네들이 실업을 겪고 일자리를 뺏기고 반도체가 없는 거는 이거 다 중국 차이나 때문이다. 때문이다라는 나레이션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에 시도 관심을 없이 하죠. 갖고 이제 투표자들이 유권자들이 이제 리더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은 그 메커니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네. 우리가 미국한테 억압은 받고 있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이 나레이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뭐 트럼프 뽑은 미국 유권자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근데 그럼 미국은 뭐야 너에 있어서? 그러면 어,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너무 강대국이고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국가긴 한데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국가다. 국내 문제, 국외 문제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국가인데 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 뭐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것들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펜타닐 문제, 마약으로 미국을 망치고 있다. 근데 중국이 중국에서는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중국 음, 정부가 설명한 대로. 근데 그 설명이 예전처럼 바보처럼 북한처럼 이랬습니다 하고 CCTV에 넣지 않아요. 아무도 CCTV 안 봐요, 중국에서도. 근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제 대중 의견, 퍼블릭 오피니언 면에서 봤을 때, 중국 인민들의 자발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봤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펜타닐 문제도 중국에서 펜타닐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는 펜타닐은 뭐 의료 제재한 부분이니까 멕시코에 수출을 하잖아요. 음, 그럼 멕시코에서 그거를 마약 제조해가지고 미국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중국을 치잖아요. 이게 중국을 정치화됐다는 공격하고, 거죠. 중국 네네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이제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은 잘 아니까 바이든은 잘 알아서 그런 수사가 좀 적어요. 근데 트럼프는 무슨 말만 하면은 중국 탓이래.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어요. 뭐 홍콩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더라. 뭐 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네, 뭐 샤오홍수에서는 내가 뭐 아니 웨이보에서 내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한번 들어가서 트위터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이럴 때나 쓰죠. 이럴 때나 VPN 음, 써서 넘어가는 음, 거죠. 평소 때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대두가 안 될 뿐만 어. 아니라 그런 게 돼 있어도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한번 거쳐진 생각으로 가는 어, 거예요. 근데 중국 그럼, 입장에서 중국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센서를 많이 안 걸어요. 아니, 근데 예를 너무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적이야.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났을 때, 음. 그 소식은 네. 중국 내에서는 철저히 다 통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어디까지 어, 접할 수 있었나요? 이제 이제 그건 이제 중국의 미디어 컨트롤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그 분야도 이제 그건 또, 학교에서는 이제 많이 다뤄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어드바이저 중 한 분인 수잔셜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UCSD의 이제 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이미 스타 중에 스타죠. 멀리 로버츠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네, 마가렛 로버츠. 그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미디어 컨트롤을 하는가에 음, 대해서. 음. 중국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보처럼 안 해요. 그냥 모든 걸 센서 시켜야겠다. 이렇게 안 하죠. 그러면, 왜냐? 어, 그거를 이제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방식이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천안문 사태는 이제 등소평이 직접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소평이 센서를 해라. 그리고 nothing happened.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진짜로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삼촌이나 아빠, 이제는 저희 때는 삼촌이었는데 이제 아빠 세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세대들, 특히 중학교 역사 선생님들 다 음, 얘기해 준대요. 중학교 역사 선생님,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중국에서도 살짝씩 얘기해 준대요. 80, 중국에서도. 그래서 애들한테 80, 물어보면 애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죠. 왜냐면 자료가 없어서 못 찾아봐. 음, 근데 nothing happen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수업 시간에 천안문 하나를 넣거든요. 미디어 컨트롤 할 때. 이제 그게 하나예요. 예를 들어, 너네들한테, fear,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너 이거 찾아보면 잡혀가. 천안문 사태 같은 거. 그게 이제 예전의 센서십 방법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friction이라고 해요. 마찰. 음, 코스트를 좀 더 주는 거예요. 정보를 찾기 위한 코스트를 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실 맘만 막으면 VPN도 전부 다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진핑이 맘만 막으면. 사실은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도 있었었고. 근데 그, 사실은 시진핑 정권에서 그걸 하진 않았어요. 그 왜냐면 뭐라 그러죠? 그 만리장성 어차피 방화벽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Great Wall, 예,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Great Firewall. 네네네. 네. 그 Great Firewall을 통과하는 VPN을 놔둔 이유가 VPN을 쓰는 이제 중국의 이제 인민들이 3%에서 한 9% 정도 된다고 봐요. 거의 어, 대부분은 젊은 세대들이고 그 젊은 세대들도 요새는 VPN도 사용하지도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자생 플랫폼들이 너무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어, 도인, 틱톡 같은 것도 전부 다 중국 그 그렇죠. 테크놀로지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중국 테크놀로지가 훨씬 좋아요. 미국보다. 위챗 써보세요. 웨이신 써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카카오톡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덜 발전됐지? 라는 생각밖에 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위챗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네. 소비자 유저 모든 면에 익스피리언스가 더 편의성, 낫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VPN을 놔두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 가서 찾아보면 찾아봐. 근데 너희 찾아본 애들은 이미 이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자들이야. 아니, 대학생이니까 중국에 음, 대한 이 애국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나는 우리 할아버지도 못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냥 뭐 어느 정도 살았는데 나는 이제 발전된 중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못 사는 중국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이제 홍콩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프로테스트가 일어났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정부에서 하는 이제 모토가 뭐냐면 언론 지도예요. 음, 언론 유도 방법. 음, 그 홍콩 프로테스트를 센서를 하는 게 아니고 홍콩 프로테스트의 학생들의 공격적인 면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우리가 여론을 어떻게 유도한다는 보면은 거죠. 여론을 한쪽으로 유도한다. 그쵸. 여론 어, 유도. 좀 세련되게.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홍콩 프로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홍콩 프로테스트 뭐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근데 학생들이 너무 공격적이더라. 막 화염병도 던지고, 바리케이트도 세우고, 경찰도 때리고. 음, 근데 뭐 학생들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라는 정도. 근데 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살짝 트위스트 하는 거, 이걸 이제 프릭션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언론 지도라든지 아니면 프릭션으로. 음,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음, 플러딩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딩이라는 음. 건 뭐냐면, 다른 걸로 도배해버리는 거군요. 가짜 정보, 네, 바이스된 정보, 아니면 진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네, 섞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네.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 예를 물타기를 들어서 하고 도배를 중국 하는 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국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코비드 발원지가 어디야? 음, 우리 외국에서 코비드 발원지가 어디야? 그러면 우한이요. 라고 100% 나오거든요. 한국이나 네, 뭐 미국이나 다 네, 알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우한이라고 하긴 하는데 100% 확신은 못 하겠어. 왜냐면 저기 US 아미 베이스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뭐 저먼 뭐 아미도 관련 있고 이스라엘 아미도 관련 있고 그리고 한국의 이상한 종교 단체에서도 관련이 있대. 어, 이런 가짜 정보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센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센서를 안 시켜요, 일부러. 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부풀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음, 그런 가짜 정보를 그냥 인터넷의 정보의 바닷속에 애들을 파묻히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코스트가 적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음.
내가 주도적으로 센서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감이 심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누가 봐도 천안문 사태 일어난 건데 정부가 안 일어났대. 우리 정부 왜 이러냐. 근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는 안 그렇기 하고.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 너네 뭐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살아?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 아니야? 했을 때 중국 사람들, 중국 애들은 절대 나는 중국이 권위주의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유롭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아,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 정부가 미디어 컨트롤이나 정보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발전을 거듭해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참,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진 않다. 그리고 오히려 요새는 음, 이 음, 민족주의 강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음, 미국보다는 한국이 많이 이용되거든요. 예를 들어 요새 음.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은 이 일본도 아니고 이 혐한 혐한이 너무 많죠. 이 혐한 혐한에 대한 게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어, 그 혐한과 가장 인기 반대, 있어요. 한국 욕하는 그 포스트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미묘한 차이를 중국에서 음, 시진핑이 어떻게 대응하냐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하고는 크게 음, 우리 중국의 대전략이라고 하죠. 중국의 대전략, 국내적 대전략, 국외적 대전략이 있으면 거기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그 전략들이 바뀌진 않죠. 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조그마한 것들,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그렇죠. 중국의 어떤 대전략. 기본적인 기조는 똑같이 갈 거고, 어떤 좀,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뭐 협상할 건 아니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 미국과 협상할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반대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가정하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다시 4년을 더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호재 또는 아무튼 이런 면은 우리가 좀 더 음.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짚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됐을 때 호재. 저는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서는 사실 중국 지도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더 다루기 쉽다고 보거든요. 트럼프는 조금은 1차원적인 중국 대중 정책을 펴요. 음, 트럼프 자체도 얘기를 했듯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럼프가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고 음, 이 주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면으로 뭐 전방위적 압박을 해야 네.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바이든은 이제 그런 중국이 우리 주적이다라는 말을 안 하죠. 사실은 주적이라고는 안 하죠. 중국 체제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안 좋은 점이 있는 만큼 바이든의 외교 정책도 어떻게 보면 구멍이 많이 있거든요. 음,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않는다는 점, 아니면 음, 블러핑을 안 한다는 점, 음, 생각보다. 음, 이번에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미국과 척을 지지 않았습니까? 척 지자마자 시진핑이 달려가서 위안화로 결제해 주세요. 오케이 했었잖아요. 저기, 달러, 오일, 석유, 오일 위안화 결제. 네. 헤게모닉 제국이 되려면 세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군사력, 자기를 지킬 만한 군사력. 네, 두 번째는 기축화폐, 음, 기축통화. 세 음, 번째는 이제 무역로, 이제 안정적인 무역로가 필요하거든요. 음, 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예전에 있었던 뭐 이제 제국들 있잖아요. 뭐 로마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세계의 모든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군사력은 뭐 자기 지킬 만한 적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음, 거고 음, 이제 무역로는 이제 BRI를 통해서 어떻게 음, 보면은 릴라이언스를 만들었죠. 이제 세 번째가 R&D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어, 기축 통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 제재하고 이제 중동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런 유한 태도, 어떻게 보면 유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태도이기도 하죠. 이런 유한 태도가 사우디나 동맹국 결집에 있어서 동맹국을 너무 이 협박을 안 하는 거죠. 트럼프라면 만약에 트럼프라면 했을 수도 있는 그런 협박 어, 같은 어, 것들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다툼을 생기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한 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네. 싱가포르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 이제 관료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걸 보러 오셨는데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아랍 세계를 지지합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뭐 어디를 뭐 지지한다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근데 네. 중국이 뭐 군사적으로 어디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외교적으로 어떤 뭐 방법을 갖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중국이 왜 네. 이렇게 소극적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거 자체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시진핑의 입장에서 시진핑이 말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사실은 지역적인 거죠. 지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음. 전통적인 관점에서 안보에 있어서는 중동 문제에 중국이 개입할 의지는 진짜 제로라고 봐도 돼요. 네. 그럴 필요가 근데 없다. 비전통적인 안보라는 어, 어, 면에 통해서만 중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지. 아, 전통적인 안보 면에서 미국과 프론트라인을 더 만드는 것 자체가 중국한테는 좋은 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중국이 때문에 예, 중국이 뭐라 그럴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뭐, 속으로는 뭐, 어느 편을 지지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그래서 겉으로 뭐, 하마스를 지지하거나 뭐, 아무튼 아랍 세계에 더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칫 그게 미국과의 어떤 대리전이나 되게 굉장히 불필요한 좀 바로 맞붙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그거는 굳이 중국이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런 음, 것보다는 그런 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당장 이렇게 충돌하거나 당장 이렇게 대립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음,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더 일단 치중하는 게 음. 지금의 어떤 기조, 더 큰 기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뭐 많은 면에서 음, 그렇겠지만은 바이든이 음, 되면은 비전통적인 분야에도 바이든이 많이 신경을 쓰니까 음. 이제 그런 면에서 트럼프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든에 대체로. 대해서 이득이 뭘까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트럼프의 그 뭐, 1차원적인 이 대중국 제재가 중국에서도 쉽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네, 트럼프 지지자들은 저기 러스트베트 쪽에 있는 뭐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음, 많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농산물의 관세를 때려버리자. 이런 네. 식으로 대응을 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뭐, 지난번에도 사실 그 네, 관세 전쟁, 트럼프와 그 중국의 관세 네네. 전쟁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 얘기를 저희가 짚었거든요. 음, 그, 음. 그쵸. 이번에 반도체 얘기 나왔을 때도 반도체를 막는다? 음,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필수 광물인 뭐, 히토류를, 히토류를, 어, 뭐,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음, 뭐, 이제 음,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음,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은 타겟이 좀 쉽죠. 어떻게 보면 음, 너무 음,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좀 근데 이제 몰려있고, 바이든은 지역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강점을 가지지 않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음, 그 분야는 이제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음, 또 어떤 면에서 봤든지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국 정책은 바뀌지 않을 거지만 음, 전체적인 기조는 트럼프가 되면은 이 소소히 누릴 수 있는 이런 동맹국의 뭐 대만에서에 있어서 대만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 블러핑을 하잖아요. 나 대만 떠나겠다라고 하면 대만 안 지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지는 거죠. 네, 트럼프가 안 지켜주면 어떡해.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중국과 협상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렇게 면에서 나올 수 있죠. 중국한테 호재죠. 전쟁을 안 오히려. 하고 대만을 얻을 수 있는 게 시진핑이 있어서는 100%니까.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엘리트들이나 대중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막말이 민족주의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음. 트럼프의 이제 일차원적인 대중 정책도
이제 트럼프를 타겟하는데 중국에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아까 음, 얘기했던 것처럼 동맹국들이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이 신뢰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하는 동맹들은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라기보다는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어떻게 보면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환경 문제나 이 비전통 안보에 관한 이 우위점을 설득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더 좋죠. 사실은 중국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그래요. 자세하게 얘기는 해주시진 않지만 어, 트럼프 때가 좋았지라는 말을 아, 많이 해요.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참, 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장점, 단점, 바이든이 되면 장점, 단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보다 오늘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특히 제가 궁금했던 거는 또 그다음에 아마 그 청취자분들이, 음, 애청자분들이 음, 궁금해 하실 것도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중국, 중국 사람들의 여론이 어떨까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는 그 엘리트 지도부, 특히 이 시진핑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성향, 그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떨까를 한번 이해해보는, 짚어보는,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더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회의를 열면은 네. 우리가 대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도 여러 문제가 많이 쌓여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정치나 경제가 정치, 경제, 사회가 오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환 관리가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뭐 금리나 뭐 외환 보유고의 용량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부채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연동이 돼 있으니까 미국이랑. 음, 근데 중국 입장에서 부동산이나 지금 있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있어서 첫 번째로 그걸 원하지도 않지만 미국의 상황이 크게 자기들하고 관련이 음, 없다는 거죠. 이런 음, 국제 음, 정치 질서 이외에서 중국이 미국을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중국의 부채 대부분도 지방정부 부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음, 부동산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헝다도 파산시키고 음, 삐구엔도 파산시키고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산한 거를 어떻게 이제 다시 살리느냐. 그리고 IT 기업도 맡고 했을 때 미국이 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트럼프가 된다고 음, 해서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큰 이제 주제가 아닌 거예요. 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음, 그렇네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특히 저는 이제 음, 한국 입장에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미국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모든 게 음, 막 연동돼 있고 진짜 뭐 막 미국이 기침만 한번 해도 뭐 한국은 어떻게 뭐 감기에 걸리네 뭐 막 그런 말이 실제로 음. 사실에 가까운 것처럼 그런데 중국만 해도 중국은 확실히 또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 기본 전제가 다를 수 있겠군요. 그걸 또 생각을 못했네요. 이제 미국은 중요하죠. 이제 대만 물론 문제에 중요하죠. 있어서는. 오늘은 그래도 어쨌든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중국에서는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시진핑은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결론은 말씀해 주셨듯이 뭐 큰 기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어떻게 대응할까를 찾아보는 관점에서도 사실 또 트럼프의 대중정책이 어떤지, 바이든의 대중정책,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중정책은 어떤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같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트럼프의 대중정책과 바이든의 대중정책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도 대중정책 나올 때는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웬만하면 그렇죠. 트럼프라는 사람의 이 유의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어, 세션이 돼버렸네요. 네. 바이든 바이든은 그냥 미국, 음,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 지도자들과는 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이 음. 점에서 좋다.
네. 라는 면밖에, 이런 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교수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관련한 주제가 있으면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